저는 그냥 41세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다음에 궁금한 거는 제가 몸에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로 인해서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내 노후 대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우선 제일 궁금합니다. 어, 지금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이 3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3억 원 정도 있습니다. 예, 요거에 지금 여기 퇴직연금이랑 연금저축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이 퇴직연금은 DC형인가요, 혹시? 지금 이게 DC형입니다. DC형이시고, IRP하고 DC하고 지금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두 개 합쳐진 거예요. 예, 그러면 회사의 퇴직연금은 DC형이세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연금저축, IRPTC, 그리고 일반 금융자산 합쳐서 3억 원 정도 있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이게 혹시 어떻게 줘야 되는 값인가요? 350이면 굉장히 큰 값인데?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 실제 물가 상승률 0%로 하면은 12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이게, 일단은 예, 국민연금은 감안하지 않고 한번 계산을 예, 같이 저 해볼게요. 생각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그리고 보너스다, 이제 이건 받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차피 지금 4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뭐 연금 개혁하게 되면 68세 정도부터 받을 거고 그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일단 예, 국민연금은 감안하지 않고 한번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표 엑셀 보이시죠? 예, 일단은 여기 인플레이션은 2.1%로 이제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노후에 계속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감안하고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 20년치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예금으로 할 경우에는 예금 금리 3.3%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것도 예, 과거에 실제 금리가 그 정도 됐었고, 투자를 할 경우에 수익률은 8% 정도 가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 일단 지금 41세, 82년생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남자분의, 지금 40대 남자분의 기대 여명이 82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82세까지 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50세 은퇴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러면 추가 저축 가능 기간이 9년 정도 되시는 거고, 은퇴 후에 이 돈 가지고 쓰셔야 되는 기간이 32년 정도 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DC형이라고 하셨고, 네, 여기를 DC형으로 바꿀게요. DC형 잔고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한 3,500만 원. 3,500, 네, 3,500 정도 되고, 그러면 3억에서 3,500이 DC형이니까 2억 6,500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예, 네. 그리고 지금 수입이 한 405만 원 정도? 예, 그리고 405에서 10만 원이고, 네. 기타 수입이 한 월 한 100만 원 정도 있어. 기타 수입. 그거는 이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는 괜찮- 현재 소비가 한 240 정도 되시고, 그러면 저축 가능한 금액이 한 165 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은퇴 월 생활비는 350 정도, 현재 수준에서 예, 이렇게 쓰고 싶으시면, 요게 50세가 되는 시점에는 422만 원 정도가 돼요. 물가가 그만큼 음, 오르니까. 그리고 82세가 되시면 821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지금 350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계산인 거고요. 요걸로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얼마나 더 저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현재 DC에 있는 거랑 그리고 현재 금융 자산을 전부 다 예금으로 굴리게 되면 한 달에 저축해야 되는 금액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퇴 나이가 되게 짧기 때문에 700만 원 나왔네요. 예금으로 하게 되면
200만 원을 예금을 해야 되고, 은퇴 이후에도 예금으로만 해서 이제 돈을 찾아 쓰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700씩 저축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제 지금 DC에 있는 것도 투자를 돌리시고 네, 금융자산도 투자하시고 하게 되면 107만 원 정도를 매달 이제 추가 투자금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 총액을 계산해 보면 50세가 되는 시점에 23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현재 시점으로 보면 한 19억 정도가 되는데 요거 자체를 모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노란색이 DC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아예 예금을 할 경우에요. 예금을 할게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잔고가 필요하고 이제 퇴직하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이 매년 생활비거든요. 매년 생활비가 이제 물가만큼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요 돈에서 계속 이걸 뺏어 쓰니까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고 투자로 굴리는 경우에는 일단 매달 납입하는 것 자체가 뭐 700만 원 대 107만 원이니까 숫자가 공교롭게도 701 대 107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죠. 가능한 금액이고 이렇게 모았을 때는 퇴직 시점에 한 8억 정도를 모으고 나서 퇴사하면서 돈을 쓰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서 너무 계속. 나온 수익으로 생활비가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원금 안 깨는 선에서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밑에 있는 게 뭐냐면 7억 투자를 했을 때는 은퇴 시점에 7억 9천 정도가 모이고 여기서 8% 수익이 나면 6,4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예, 네, 그 6,400만 원으로 이 당시에 다 생활비를 써도 돈이 남는 거예요. 수익금으로.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선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지금 저축 가능 금액 165만 원에서 뭐 107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로 하시면 저축해서 투자를 하시면 은퇴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음, 보입니다. 음. 네. 전 이게 그러니까 연 8%가 꾸준히 났을 때 저 그래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원금을 안 맞습니다. 까먹고. 네. 뭐 만약 뭐 작년처럼 뭐 마이너스가 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러면 생활비를 덜 써가지고 하면 되는 어, 건가요? 인출을 할 때는 인출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손실이 났다고 해서 생활비를 덜 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예, 사실 생활비를 덜 쓰면 좋긴 해요. 생활비 음, 덜 쓰면 좋긴 한데 이 수익률이란 게 어떤 해에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8%라고 해도 좋은 때는 뭐 15, 17%가 나기도 하고 안 좋을 때는 작년처럼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출을 할 때 그해 그해 성과를 가지고 인출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음, 장기적으로 흘러갈 거는 그냥 놔두고 나도, 네, 놔둔 상태에서 어차피 투자 자체가 장기로 가는 전략이잖아요.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생활비를 찾을 때는 작년에 수익금 가지고 올해 생활비 쓰는 게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올해 생활비 그냥 떼놓고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정말,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많이 쓸 건 아니고 수익이 예, 안 났다고 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년치 생활비 혹은 1년치 생활비를 미리 빼놓고 나머지는 계속 운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매해 수익이 뭐 더 나고 덜 나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투자를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2016년부터 했는데, 그냥 그때부터 연금저축하고 이런 거, 그때도 한 급여의 90%씩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계속 저축이나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좀 많이
제 계획으로는 더 많이 일할수록 노후가 훨씬 여유롭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약 일찍 퇴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는가 이게 우선 제일 궁금했거든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걸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가를 팔거나 막 이래가지고 하면 충분히 생활은 가능하겠지만 또 어딘가에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쵸. 자가가 있으시면, 일단은, 50세 만약에 은퇴를 하고, 초반에는 현재 모으신 자금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투자를 하면서 인출해 쓰시고, 예를 들어서 뭐, 주택연금 네, 가능한 알고 나이 있습니다. 같다면, 예, 그때 가서 또 쓰시면 그걸로 되시겠네요. 전환해서 쓰면 되니까 네. 제가, 아프지만 않고 오래 일할 수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중간에 갑자기 아파버리면 이제 아, 모든 그렇죠.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운 그쵸, 부분이 그쵸. 있어가지고 그쵸, 그쵸. 강박적으로 좀 절약하고 저축하는 게 있거든요. 네. 되게 많이 잘 모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응? 많이 모으신 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니, 저축 금액이 많으셔가지고, 뭐,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대출금 나가는 것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지. 어떤 나머지, 집 대출이요? 주담대요, 예. 아, 네네네. 주담대가 잡혀 있는 게 있는데, 네네. 예. 어쨌든 그 고정이율로 받는 그 주택이 아니래 가지고 아마 내년쯤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금리가 튈 텐데, 그때면 되면은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그것도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네. 이자가 지금은 주담대가 2.67%의 금리로 한 35년을 받았는데 이게 내년이면은 이제 변경을 하면서 3년 고정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변동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내년에 되면 이제 주택 대출 금리가 당연히 지금보다 오를 거라는 건 확실한 거고 아, 그쵸. 최소, 최소 1% 이상은 오를 텐데 그렇게 되면은 매달 내야 되는 뭐 이자 금액 같은 게 늘어날 거라서 아, 네네네. 그런 부분이 걱정인 거 말고는 딱히. 근데 107만 원만 모아도 된다는 거에선 좀 충격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한 지금처럼 하면은 뭐 1년에 목표는 2년에 1억씩 만들기였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내년에 이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 이제 107만 원 그쵸. 정도로 네. 계속 투자를 하면 되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 최소의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투자도 꾸준히 하셨으니까, 음. 네. 투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소득을 저,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네네네. 그거는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소비에는 대출 이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 한 2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되고 제 용돈이 30만 원이거든요. 아, 네. 30만 원은 뭐 잘 안 쓸 때도 있어가지고 한 아, 네네. 남으면 아, 저금하고 뭐 그러시구나. 거의 소비를, 그래가지고 예, 많이 안 하시는 거네요. 좀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고 싶었던 걸 먹고 나면은 네, 나머지는 그렇게 소비를 안 해가지고 네, 다행히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네. 남들하고 동일선상에 볼 수는 없는데 결국 가능한 한 많이 도와주실 때 많이 그렇죠. 모아놔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이 이제 안 좋으신 부분이 있으면 특히나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음, 근데 건강이 좋으신 분들도 사실은 이제 선생님처럼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특히나 뭐, 노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질병이나 뭐,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안 올 수도 있지만 노후는 100% 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생각을 안 하죠. 다 대부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잘 고민하시고 잘 준비하고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치. 더 음,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뭐, 지금 그 연금저축이나 IRP나 DC 계좌는 대부분 그 성장형 비슷하게 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 ISA 대부분이 다 투자 자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ISA 쪽에서는 그 달러하고 이런 것들만 주로 모으고 있거든요. 달러 어떤 거요? 약간 SOFR하고, 아, 네. 그다음에 미국 국채하고, 그다음에 금 일부 해가지고 매달 거기는 100만 원씩 모으다가 그게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 달러 스위칭 전략 같은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음, 그걸 지금 그렇게 모으고 있는데 오히려 ISA 계좌도 어, 그 연금저축 계좌나 DC처럼 그냥 성장 형식으로 운용하는 게 좋을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어, 달러층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마켓 타이밍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시장이 안 좋아질 때 달러가 튀니까 그걸 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라, 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거 투자자마다 이제 다를 수 있는데 본인이 그걸 할 능력이 되면 하셔도 되겠죠. 음, 근데 저는 웬만한 투자자들은 그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아, 들어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 어떤 통장이든 뭐든. 예,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달러가 1,300원이 됐다?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이거 달러 스위칭 전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음, 1,400원이 됐어. 그러면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달러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달러가 1,500원이 됐어.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막 유튜브를 보니까 달러 1,600원 찍는다, 1,700원 찍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안 하고 예,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아, 사이에 달러가 다시 내려가 버려요. 그럴 수도. 네, 그리고 막 1,400원, 1,400원 떨어졌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거 이 기술적 조정이고 다시 올라갈 거다.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쫙 설명하면서 달러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믿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쪽이 편하니까. 음, 근데 그래서 이제 스위칭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달러를 못 팔게 돼요. 그럼 어느덧 달러가 훅 떨어져 버리는 거죠. 달러 스위칭 전략 같은 경우에 이제 어른 덤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정도가 적정한 평균 수준이야라는 게 만약에 있으면 1,300원 갔으니까 지금 비싸니까 지금 스위칭 한번 해야겠다. 음, 내지는 반대로 뭐 달러가 900원 됐으니까 지금 한번 해야겠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임인 게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300원이 적정한 수준이야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음, 당분간은 이 정도 1,200원에서 1,300원 정도대의 달러가 계속 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달러 스위칭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의사결정 못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보면 아니 달러가 뭐 이렇게 해서 대충 1,300원 찍었을 때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당장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달러 그렇죠. 환율이 되게 높은 수준인데 과연 이걸 하는 게 맞아? 아니면 더 올라갔을 때 하는 게 맞아? 이거 의사결정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초보 투자자라면 이런 걸 권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결정해요? 그리고 설사 내가 막 뭘 분석해가지고 기준을 딱 잡았어도 그 시점이 되면 이제 내가 실제 매매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실행 못 해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실행하기 전에 또 뉴스를 보거든요. 네, 유튜브로 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가 원달러 환율은 뭐 지난 10년간 1,100원 수준에서 있었기 때문에 1,300원이면 충분히 비싸다. 그래서 이제 찍고 내려올 거다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과거 역사적 고점인 1,600원까지도 갈 거다. 데이터를 20년치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누가 맞는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달러가 1,300원이 됐는데, 나 달러 갖고 있었어. 그럼 지금 팔아서 스위칭을 한번 해야 되는 건가? 에 대해서 또 의사결정이 또 안 돼요. 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언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하고 진행을 할 건지 다 결정하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음, 초보자일수록. 사실 중급자라고 해도 저는 뭐 투자 5년, 10년 해서 자기 중급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지만 그걸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중급자가 아니지 않을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이 많은 거랑 잘하는 거랑 사실 좀 다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쉽진 저는 않다. 네, 쉽진 않. 아, 네, 네, 그리고 어려워요.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 3년이 지난, ISA 계좌 3년 지난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로 넘길 수 있잖아요. 저는 이미 2020년에, 한 21년인가 이제 한번 해가지고 연금저축계좌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넣는 연금저축계좌나 다른 그러니까 연금 관련된 계좌는 다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장형으로 ISA 계좌도 이제 성장형으로 동시에 동일한 전략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3년이 지난 시점에 연금저축계좌로 넘기려고 했을 때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이러면 양쪽에서 손해본 상황에서 우선 넘겨야 되잖아요. 둘 다 어, 마이너스 10%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현금처럼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넘기는 게 나은지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네, 동일한 전략으로 하면 리스크가 분산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음, ISA에서 A라는 음, 공격 전략으로 했어요. 근데 예, 이거 연금저축으로 넘어갈 때 손실 예, 나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예,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손실이 나 있든지 수익이 나 있든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 왜냐면 돈이 똑같이 굴러가고 있는데 위치만 이쪽으로 음,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다 팔고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넘어가야 돼요. 네. 아이고. 근데 팔고 넘어가도 사실 매매 수수료가 뭐 0.01호밖에 안 되잖아요. 아, 예, 거의 임팩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하면 어차피 동일한 전략에 다시 돈을 투자하는 거라고 보면은 네, 똑같겠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똑같은 전략을, 1,000만 원 똑같은 전략을 음, 여기서 굴리나, 여기서 굴리나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 네. 근데 왜 이걸 부담스러워 하냐면, 다른 분들도 비슷한 질문 하시는데, 손실 났는데 손실 확정해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예, 뭔가 확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네. 그, 근데 이제 손실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투자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손실을 확정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음, 이쪽에서는 저가 매수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그렇게 아무,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네,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계속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아직 헷갈리시는 거예요. 음, 어, 지금 이제 저한테 설명을 들으면, 그래, 여기서 굴러가다가 여기서 굴러가는 거니까 그게 똑같은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또 그 상황이 되면, 아, 이게 또, 이거 이제 손실 났는데 매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거꾸로도 있어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익이 되게 잘 나잖아요, ISA에서. 예, 그러면 팔기 싫어요. 어, 네. 왜냐하면 수익 난 거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근데 파는 순간 수익 난 기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계좌로 가서 비싼 가격에 사게 돼요. 음, 앞에 거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심리적으로는 되게 다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S에서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옮기지 말고 한 1년만 더 여기서 굴리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음, 네, 충분히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는 이유가 저도 똑같아요. 아,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히. 그때 이제 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가 막 나 있으니까 보면 좋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건 그냥 심리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제 돈에는 아무런 임팩이 없다라고 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참, 두 번째로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장형 자산 배분으로 굴리고 있다라고 했을 네, 때 여기 성장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 네, 계좌라도 뭐 달러 같은 네, 걸 가져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쪽 성장형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제 책에 나와 있는 자산 배분 같은 거를 보고 하셨다고 하면 그 안에 이미 달러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예, 분산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변동성이 싫어서 이쪽에서 뭔가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 전략 자체를 좀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립형인 안정형 같은 걸로 하든지. 아, 예, 왜냐면 제가 보기에 이쪽에 있는 여기 예를 들어 여기 5천만 원을 연금저축에서 음, 뭐 K 올레더 성장형 자산 배분으로 한다라고 예, 했는데 아 이게 뭐 좀 그래. 그래서 이쪽에서 1,000만 원을 뭐 달러를 사거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을 산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기대 수익률이 없는 애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렇지. 이 오른쪽 이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포트폴리오는 온전한 모습을 띄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포트폴리오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 설계를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뭐 안정형 같은 걸로 낮추는 게 맞지. 다른 계좌에 현금을 아, 가져가는 아, 거는 사실 도움은 안 되거든요. 아, 맞아. 네. 그리고 이게 결국 나중에 절세 계좌라는 걸 이제 다 사용하고 나면은 그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 맞습니다. 만약에 은퇴를 하고 나서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향후에 만약에 부과하게 된다 그러면 그랬을 때에도 지금부터 벌써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어,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 네, 그 가능성이 0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기다 사적연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큰 기회를 버리는 거죠. 일단 세액공제금도 되게 많이 주잖아요. 네, 맞아요. 건강보험료를 이제 많이 내게 되는데 이제 회사를 음, 나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자산 기준으로 하니까 몇십만 원씩 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건보료 때문에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물론 당연히 이제 건보료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이런 식의 접근은 가능하겠죠. 국민연금 받는 거는 건보료에 포함이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추가 납입을 안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겠죠. 아, 그렇죠. 50에 만약에 은퇴를 하시면 네, 추가 납입 임의 가입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는 아마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음, 저라면 안 할 것 같거든요. 음, 왜냐면 국민연금 어쨌거나 낸 만큼 다 받지도 못하는 거고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낸 거보다 적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게 낸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러면 적게 받는 거고 한데 건보료도 더 나오는 거고 그러면 내가 더 납입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음, 네. 예를 들어 반대로 저희 아내는 가정주부인데 국민연금 그 계속 납부하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 직장 생활 했던 거 플러스 이제 한 달에 한 10만 원 좀 안 되게 계속. 네, 그렇게 내면 좀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임의가입 해도 되는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적연금은 사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연금은 추가 납부하는 걸 이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쓸 수 있는 절세계라는 거는 뭐 퇴직연금 계좌, 그다음에 연금저축, 뭐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비과세 종합저축, 그다음에 ISA 정도잖아요.
만약 이것에 이제 한도를 다 채웠다. 그러고 나면은 결국에는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국내 계좌에서 계속 국내 주식만 한다 그러면 국내 계좌에서 하는 거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많이 지금처럼 저는 ETF만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 ETF는 이자소득세 떼면 그것도 종합소득세에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경우는 그런 어, 자산의 그 기준 같은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어, 수준 정도 되면.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의 일반 계좌에서 ETF 예, 기반의 자산 배분 투자를 하게 되면 예, 그 금액이 2억 원을 넘어가면 음, 조심해야 돼요.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수익률이 만약에 10%가 날 수가 있잖아요. 자산 예, 배분이. 네, 그렇죠. 뭐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10%가 나면 2억에 10%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국내 주식형이 없다라고 하면 음, 그게 다 배당소득세로 잡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물론 리밸런싱을 다 해서 수익이 확정이 돼야 되긴 하지만 확정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네. 그러면 2천만 원의 그 소득이 생기면서 매매 차익이 비과세 아니 과세 대상이 되니까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일반 계좌에 음, 가지고 있는 자금이 2억 원 그냥 러프하게 2억 원이 음, 넘어가면 미국 계좌를 할 이유가 생겨요. 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2억 1억이 있는데 국내 음, 일반 계좌가 낫냐 미국 계좌가 낫냐라고 하면 저는 국내 계좌가 낫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음, 미국 계좌로 하면 음, 네, 그 효과를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뭐 제 책에서도 제가 뭐 올레더랑 이제 K 올레더랑 음,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예, 그럼 올레더보다 K 올레더가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한국 사람이라서 오히려 유리한 거예요. 음, 네,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1억이 일반 계좌에 있는데 미국 걸로 해, 우리나라 걸로 해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걸로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5억 있어. 예, 그럼 쪼개야 돼요. 아, 5억을 전부 다 미국 계좌로 하는 거는 저는 생각보다 이제 그 그것보다는 한 2억 정도는 국내 계좌로 하고 음, 나머지 3억은 미국 계좌로 하고 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가능하면은 연금저축계좌나 이쪽에 많이 몰아넣는 게 제일 유리하겠네. 엄청나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1% 이상 차이 나요, 연. 음, 네.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훨씬 많이 차이 나고 그냥 일반 과세만 받는다고 해도 음, 1.5 뭐 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 ISA 계좌가 일정 부분 딱 그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매번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긍정적인 거네요. 따지고. 그렇죠. 예. 그 제도가 음, 생겨서 엄청 좋은 거예요. 네. 꽉꽉 채워놓고 연금저축으로 넘기고 어차피 IS 자체 한도는 1억까지밖에 못 1억까지. 넣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채우면 넘기고 그걸 다시 또 채워서 납입할 수 넘기고. 있으니까 예. 엄청 그렇게 해야겠네. 유리하죠. 그리고 50세 은퇴를 하셔도 그 추가 납입한 거,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안 받은 거는 예, 아무 때나 맞습니다. 인출이 가능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비 55세 전에 쓰셔도 되는 거고. 아, 이게 마지막인 질문 같은데, 이제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그 은퇴 자금이 있는 경우에 그 나이가 70대 중반이 넘어가시니까 그냥 예금을 하시는 게 나은지 이런 게 좀 설득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투자를 하자 그러면 좀 아버지 세대나 어머니 세대는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이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예금 계좌에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자 받으시는 게 낫지.
나머지 생활비가 있다면, 그러니까 꼭 은퇴 그 자산으로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대요명 보니까 70대 중반이면은 뭐 7년이나 1년 정도 더 다신다는데, 뭐 계속 투자하자고 하기도 조금 뭐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거든요. 나는 이제 어, 네, 그 비슷한 질문 저도 많이 받는데, 예, 설득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잘 안 네, 되죠. 네. 그래서 남 설득하는 세상이 정말 힘들거든요. 음, 그래서 그건 그냥 한번 얘기해 보시고 납득이 잘 안 되신다고 하면 음. 어쩔 수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 금년이나 내년쯤 뭐 은퇴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 은퇴 자금을 이제 퇴직금이죠. 퇴직금을 이제 IRP로 받으시면은 어쨌든 과세 이연이 되기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빼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아마 한도가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어서 자산을 만약 운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게 나은지 당연히 IRP가 난 거는 머리로 알고 있는데 글로 나가면 이제 특별한 순간에 그거를 해약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일부 뺄 수도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 한두 푼이 아니니까. 네. IRP로 당연히 갖고 있으시면 되고, 음, 더군다나 지금 투자하는 것도 싫어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네. 아버지는 어차피 저한테 다 맡기시는 입장인데, 아, 그러면 IRP에서 투자하셔도 되잖아요. 음, 예금을 아예 해도 IRP에서 하는 게 나으실 것 하는 게 같은데요. 낫죠. 이자소득세를 거기서는 나중에 퇴직소득세로만 해가지고 네. 떼니까. 네. 그리고 그 목돈을 찾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건물에 투자하는 하지 상가나 뭐 않으면, 이런 거 사지 않는 이상, 음, 네. 그리고 금융 투자를 하는 건 IRP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네. 그거는 뭐 은행 IRP로 받았으면 증권사로 옮겨버려도 되고, 네, 네. 다 가능하잖아요. 예, 네. IRP에서는 돈을 안 꺼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IRP도 그냥 받아야겠네. 네, 네, 네. IRP를 음, 받으시고 거기서 하시고 뭐 필요한 인출금만 이제 찾았으면 되니까. 찾았으면 네. 세금, 뭐, 1,5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세금 그냥 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거 사실 내도 돼요. 아시죠? 크게 어차피 종합소득세가 또 7,500만 원 넘어가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건강보험료로 연동되는 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지역 가입자로 되고 소득이 있다 그러면 세제도 합산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뭐 5, 60만 원씩 나오면 이게 좀 부담되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5, 60만 원씩 나오면. 네. 건보료가 음, 제일 퇴직하고 제일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갑자기 막 고지서 날라오는데 되게 네, 되게 당황했어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제가 다 쓰고 있는 거니까 내셔야 된다 하는데 막상 또 이제 내려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버리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어, 그 이제 퇴직하신 분들 다 비슷하고 저도 처음에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머니가 부분인 것 같아요. 피부양자셨다가 갑자기 그냥 지역가입자 되니까 돈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맞습니다. 네. 엄청나가지고 진짜 음, 어쨌든 오늘 제 큰 소득은 투자 DC를 한다고 했을 때 아주 많은 비용을 계속해서 투자하진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게 제일 큰 소득이네. 지금처럼 해서 뭐 문제만 안 생긴다거나 뭐 크게 모으는 걱정이 없겠구나. 이 정도가 제일. 네, 충분히 가능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작가님 책은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여러 감사합니다.